알트의 왕 이더 아니겠습니까? 내 것만 떨어지나? 저에게 모멸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박탈감이죠. 나만 안 가요? 이더리움 많이 갖고 계십니까? 흑우. 이더리움 사고 있으면 흑우.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박별입니다. 다시 코인이 오르나 했더니 다시 또 이제 바닥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한번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이 대선 날짜죠. 지난주에 대선 방송에 의해서 좋은 모멘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떨어져도 애시당초 오르지 않았던 코인에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내 것만 떨어지나? 아니 애시당초 오르지가 않았으니까 떨어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처음 샀던 그 코인이 이더리움이었는데 이번 불장에 전혀 오르지 않더니 그렇게 또 심하게 떨어지진 않아서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연구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더리움 이제 거의 뭐 약간 이오스 같은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데 이더리움 이제 끝났나요?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요? 이더리움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에게 모멸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박탈감이죠. 여기 나만 안 가요? 흑우 같은 느낌. 이더리움 사고 있으면 흑우. 제 포폴에 32이던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연초 대비 1월 1일 날 이더리움을 딱 사셨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거의 플랫합니다. 그래서 이오스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 다 50% 이상 올랐단 말이죠. 조정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런 한숨이 홀더분들이 아주 그냥 가득하실 거고,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는 알트의 왕 이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트가 올라도 이더 형만 믿고 있어. 그래서 이더가 가주면 알트 불장을 기대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21년 3월 이때만 보더라도 이제 코인베이스 IPO 모멘텀을 이제 그런 내러티브 속에서 이더리움이 먼저 비트보다 상승세를 크게 치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트들이 막 튀어나가고.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2024년 7월 이더리움 이제 현물 ETF 된다고 그날 갑자기 유례가 없는 20% 이상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와, 이더가 딱 이렇게 스냅 한번 튕겨주면 솔라나 시가총액 그냥 한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었는데, 역시나 365일의 추세선이 있다라고 그러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는 지금 계속 하향하고 있다. 아니 이더리움이 현물 ETF도 나왔는데 올라줄만도 한데 이게 절대 가질 않아요.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올해 이제 시장은 이제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기관 혹은 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디지털 금 혹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 이제 리테일 개미들은 솔라나에 가서 에어드랍 파밍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요새 핫한 민코인. 펌프다 펌. 즐겁지 않습니까? 매매를 즐겁게 매일매일 이슈에 따라서 토큰을 찾는. 그렇죠. 오늘 새로 나온 토큰 중에 47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왜 47이에요? 47대 미국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이제 우스개가 있을. 절대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트코인, 솔라나 서로 각각의 딱 포지션이 명확한데 이 중간에 껴서 이더리움은 복잡한 내러티브. 뭐 인터넷 머니야? 아니면 프로그래밍 뭐야? 이런 이제 애매모호한 포지션과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아니 현물 ETF가 나왔잖아요. 선물 ETF만 나온 게 아니라 기관도 살 수가 있고 리테일도 살 수가 있는 ETF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ETF 나와가지고 50%씩 빵빵 뛰는데 왜 이더리움은 안 뛰는 걸까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장표로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사실 신탁이었다가, 그러니까 기관들이 살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 준 거고 채널을 만들어 준 거고, 근데 이게 환매가 안 되니까 환매가 매도를 할 수 있게끔 ETF 전환을 해서 유출이 이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이라든지 더 싼 수수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GBTC와 ETH라고 하는 비트와 이더리움의 유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런칭한 지 75일 기준으로는 40%가 빠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75일 기준으로 51%가 빠졌습니다. 비트가 더 많이 빠진 거죠. 비트가 훨씬 더 급격하게 빠졌는데 가격은 비트 이더 누가 더 빠졌습니까? 이더리움은 오른 적이 없어서 빠졌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실적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ETF가 1분기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완만하게 해서 지금 어쨌거나 거의 뭐 24빌리언 달러, 240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고 사실 이게 그 미국에서 막 최근에 그 전략 자산 비트코인 빌 막 했을 때 목표 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0.5빌리언입니다. 그냥 오르지를 못해요. 그냥 파는 사람밖에 없어요. 매 분기가 끝나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아니다 SEC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훔쳐본다. 그게 바로 13F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때는 뉴스들을 많이 접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난 분기 이제 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식이 없어. 이제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블랙락의 비트코인 자산 운용 규모는 약 300억 달러. 그래서 41조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11억 달러로 1조 6천억. 여기 차트 보시면 4%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 블랙락밖에 없는데 규모가 이렇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젠가 이제 뉴스가 미시건 연기금에서 샀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딱 거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모를 보시면 지금 현격하게 여기 뭐 그레이스케일도 한번 볼까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은 607개의 기관이지만 이더리움은 129개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산 사람 중에 이더리움도 같이 산 기관은 얼마나 될까? 88%입니다. 새로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처참한 좀 이런 상황이다. 이게 뭐 기관의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아직 이더리움이 완벽하게 규제 리스크가 끝나진 않았잖아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기관들이 아직은 좀 현물 ETF가 남았음에도 좀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리테일들이 조금 희망을 걸어 볼 만도 하잖아요. 대장인데 이 관심이 어디 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솔라나로 갔습니다. 그럼 솔라나로 가면 솔라나의 어떤 지표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수수료를 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그 체인을 쓰고 있는가를 지표보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될 텐데 이더리움과 L2들, 레이어 2들의 전부의 수수료 합과 그다음에 솔라나를 나눠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계속 수수료가 우상향을 하다가 딱 올해 3월 덴쿤 업데이트를 한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정말 거의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19빌리언 달러에서 거의 뭐 스테이블이에요.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만 하면 작년 말, 올해 연초부터 급격하게 정말 이 모든 수수료들이 다 여기 왔나? 라고 생각. 이 규모 자체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19빌리언 얘기했고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더리움인데 그거에 비하면 1빌리언도 안 되는 500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현격히 적지만 증가하는 기울기가 너무 하키스틱처럼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여기 쓰고 있다.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뭐 수수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거는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하이프도 받았고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은 그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사운드머니면 이더리움은 울트라 사운드머니다 해서 이더리움이 좀 더 감가되는 그런 자산이므로 더 합리적인 그런 돈이다.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그래도 이더리움이 좀 강세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홀더로서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전 별의별 방송에서 다뤘지만 이제 울트라 사운드머니는 깨졌다. 그래서 덴쿤 업데이트 이후로 디플레이션 구조와 그 수수료 소각 계속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강화되고 더 희소성이 높아진다. 이 내러티브가 이제 원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3월 이후로 지금 0.4밀리언 한 40만 개 정도 지금 다시 공급량이 증가했고 그 수준이 얼마냐 하면 2023년 4월 수준 1년을 돌렸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울트라 사운드머니 내러티브도 힘이었고 그래도 이더리움이 그 높은 스테이킹으로 좀 보안성은 아직 좀 튼튼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 스테이킹을 얼마나 할까 보니까 이거는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29%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스테이킹하고 있고 잘 될 것이라는 뭐 그러한 믿음의 그런 지표로서 많이 이제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좀 공급량이 29%라고 하면 전체의 3분의 1이 스태킹한 거예요. 그럼 이 3분의 1이 스태킹한 평단이 얼마일까? 되게 중요하네요.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쪽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셀러형의 평단이 우리에게 벤치마크가 돼줄 수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스테이킹 홀더들의 평단이 우리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200 정도 됩니다.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지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한 10%만 더 내려오면 이 평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1%도 안 오른 게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10% 내려가면 전체 유통량이 3분의 1과 내 평단이 같아져요. 그럼 이제 여기는 과감하게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려도 여기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됐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한번 데이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솔라나는 쌌고 이더리움은 못 쌌고 심지어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이 단순히 민코인 때문에서만 비롯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좀 있나요? 정말 오늘 이더리움 많이 갖고 계십니까? 30%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이게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1, 이더리움은 돈을 벌어 못 벌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솔라나는 이렇게 단일 계층, 보통 이제 모놀리티라고 해서 표현하고요. 이더리움은 모듈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쪼개서 레고처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솔라나는 이거를 하나로 하면서 돈을 다 벌지만 이더리움은 이게 나눠져 있고, 특히 제일 위쪽에 보이시는 이 레이어, 실행 레이어가 L2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 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L2라는 개념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더리움이 예를 들면 카페라고 치면 카페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주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다 쳐낼 수가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낸 겁니다. 그게 이제 L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L2를 실행하는 게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 효율성을 좀 비유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보이시는 차량이 1인 1 차량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앞에 차가 가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엄청 막히죠. 명절 때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버스 전용 차선이 있듯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옵티미즘, 레이어 2 같은 이런 것들은 버스에 타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갑니다. 그리고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레이어 1, 이더리움에선 가스비 막 10만 원 이상 내고 막 해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옵티미즘 이런 데서 10만 원 이렇게 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개별 트랜잭션이냐 번들링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에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이걸 이제 시퀀서라고 표현합니다. 용칭은 잘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거나 제일 위쪽에가 이제 그 탑승 승객입니다. 트랜잭션들이고, 트랜잭션들이 아래 중간에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서 목적지인 레이어 1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버스만 사람들이 타는데, 버스만 탔을 때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쪽에 이제 차트의 바가 레이어 2의 수익이고 밑에 이제 바가 레이어 1의 수익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빨간색은 옵티미즘인데요.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까지 25밀리언 달러 누적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총 86밀리언을 벌은 거에서 66밀리언을 에런에 줬어요. 주고도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어 1에 줄 때는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레이어 2는 내가 트랜잭션 빨리 해줘 하면서 옥션이나 이런 걸로 더 수수료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는 건 내가 벌지만 주는 거는 딱 고정 일정하게 주는. 이렇다 보니까 옵티미즘은 사실 누가 씁니까?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옵티미즘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랬을 때 올해 핫한 베이스 체인을 보시면 베이스도 이더리움 위에서 지어진 L2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미래는 베이스 아닙니까? 그쵸. 베이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총 벌어들인 게 지금까지 누적으로 76밀리언이고, 근데 레이어 1에 준 건 16밀리언 해서 59밀리언에서 옵티미즘보다 누적 그냥 수익만 따졌을 때 훨씬 수익성이 좋습니다. 남는 장사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그 실적 발표를 보실 때 그 항목 중에 온체인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이런 수수료 덕분에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큰 수익이네요, 진짜. 근데 이게 어쨌거나 에런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거죠. 아파요. 프랜차이즈가 돈 잘 벌고 본사가 돈을 못 버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지금 솔라나만 잘 되고 이더리움은 지금 잘 될 생각이 없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스드 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술적인 용어가 나와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기사가 이제 에런까지 가져다 주는데 버스 기사가 어쨌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그림에선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버스 기사인데 이 버스 기사의 기사님을 레이어 1으로 하겠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제는 L1 버스로 운영해 줄게. L2 버스였는데 L1 버스가 운영해서 우리가 수익 가져갈게. 좀 나눠줘. 요게 이제 베이스드 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구조, 수익을 공유한다 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타이코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런 개념을 접목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굉장히 초기 개념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정답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 뭐 비탈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L1의 뭐 결제 시간을 줄이자. 그러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다른 또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말고도 이제 사실 이 크립토라는 것이 사람이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더리움 재단에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저스틴 드레이크와 단크라드 파이스트 이 두 분 같은 경우가 아이겐레이어 자문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L1에 이제 집중하겠다.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를 들면 저스틴 드레이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이스드 롤업을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이분은 과거 이더리움 2.0 개발과 구현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또 단크라드 파이스트는 댕크샤딩을 제안했고 본인의 이름을 이제 따서 거기에 기인한 게 이제 댕크샤딩 뭐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IP 4844 나야 댕크샤딩 뭐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이더리움 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시 모인다. 너무 좋은 접근이고, 이 내부적으로 뭔가 혁신해서 좀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이것도 너무 좋은 접근인데, 가치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오르지가 않잖아요. 뭔가 큰 모멘텀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뭐 네트워크의 확장이다. 이미 사실 네트워크 많이 확장했고,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이미 뭐 다 했고, 현물 ETF 이미 모멘텀 가져갔고, 저는 뭘 보고 희망을 좀 가져야 될까요? 이더리움의 모멘텀은 기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ETF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어떤 기관이 신청해서 가장 설레셨습니까? 블랙락이요. 그쵸. 왜 그렇죠?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 99.9%라고 그러나요? 실패하지 않는 2%의 ETF 승인 성사율. 신뢰의 이름 블랙락 아닙니까? 그들이 이더리움을 신청했나요? 안 했나요? 자, 이런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은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토큰화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토큰화라는 것은 이러한 규제 장애물을 블랙락은 극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더라도 자산 토큰화라는 것이 꼭 추구했을 때 더 얻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의 이름 블랙록, 약간 이런 이름으로라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모멘텀은 자산의 토큰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많은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채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온체인으로 24/7 쉬지 않고 이렇게 매고 사고 팔수 할 수 있는 것들이 효율적인 자산 거래를 하게 할 수 있다. 약간 RWA 그 얘기는 정말 많았는데, 뭐 토큰 증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유니콘 같은 얘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에서 10월 29일 날 디지털 자산과 국채시장이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이제 리포트를 따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국채의 토큰화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거기에 지금 이 딱 장표를 보시면 자산화, 토크나이제이션 이게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런 것들과, 그리고 지금 RWA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과 시장 규모와 이런 것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이거는 좌시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규모가 좀 안 잡혀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자면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약 2조 달러의 규모가 있다가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거보다 훨씬 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맥킨지고 굉장히 줄인 겁니다. 그 정도가 이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암울하게 보자면 사실 이 토큰의 자산화 정부 주도화에서는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프라이빗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결론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유동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 체인을 얼마나 누가 쓸까? 라는 이제 문제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보안이나 여러 가지 또 있겠죠. 블랙락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거나 온체인에서 퍼블릭 체인에서 지금 뭐 꼭 블랙록가 아니더라도 프랭클린이라든지 여러 곳들이 지금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랙록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비들이라고 하는 비들. 티커 이름 잘 지었네요. 비들. 이게 이제 블랙록 이게 이 명칭이지만 우리에게는 호들 대신 비들. 빌딩을 하자.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유의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어쨌거나 온체인상에서는 총 그 시장 캐파가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의 이제 4분의 1이 지금 블랙록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럼 비들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겁니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원 비들은 원 USDC다. 약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이자 수익 또 채권이다 보니까 일드 변동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규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블록록을 어떻게 운용하냐 했을 때 단순히 이제 뭐 채권 투자나 이런 거 외에도 온체인을 통해서 온도 파이낸스, 뭐 RWA 하면 이 프로젝트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런 곳에 이제 예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에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토콜에 예치도 하면서 이제 자산 운용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발전이 되면 RWA의 미래는 좋다. 빗썸에 보시면 이 온도 파이낸스 또 거래 지원하는 종목이니까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매도 추천 아닙니다. 네, 그러면 RWA가 정말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주목해 보면서 다음 이더리움의 뭔가 로켓의 좋은 모멘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좀 이제 3대장으로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독보적인 2위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각각 비트, 이더,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번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물론 이제 본인들에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토큰을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난 이게 디지털 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DCA 하면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 끝났어. 솔라나 아니야? 솔라나가 미래야. 솔라나는 탈중앙 나스닥이라니까. 믿어.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중앙과 보안이 좀 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다. 해서 뱅크리스의 라이언 애덤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노드를 운영하고 체인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트윗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가치에 두고 보유할 것이냐. 본인이 매수할 이유를 한번 더 고민하고 좀 호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이 지금 힘든 지루한 시기를 각자 좀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위안이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네, 오늘은 이더리움이 왜 여태까지 특히 올해 이렇게 안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 오늘이 이제 미 대선입니다. 이 미 대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저희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크게 움직일지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좀 미래를 기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큰 좋은 모멘텀을 맞아서 더 큰 성장을 하기를 홀더로서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별의별 크립토는 다양한 내러티브와 데이터를 기반해서 여러분께 이더리움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컨텐츠, 데이터 기반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